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중구입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초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 경기도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정도로 큰 하루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고 일본을 관통한 태풍 제비 영향으로 강원 산간과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은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5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 서울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시민 생활, 경제 친화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서울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몇 년 동안 정치평론으로 방송에서 굉장히 익숙한 분인데 저희 YTN 라디오 스튜디오도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출발 새아침이라는 프로로 한 2년 정도 청취자분들 찾아뵀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익숙한 목소리이실 것 같아요. 초선 구청장으로서 2달 동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뜨거운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저지만 우리 중구민들이 더 새로운 변화를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아마도 기존의 구청장이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좀 파격적인 시도들을 많이 해서 중구민들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구청장도 바뀌었으니 중구는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2달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적인 탈권위 행보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정권 교체가 진짜 정권 교체구나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원래 좀 파격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아서 저의 평소의 스타일도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구가 지금 7년 만에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울시라든가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던 구청들이 중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행정과 복지를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의 구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 수요자인 주민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구청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 복지, 문화, 교육 등등 소위 말하는 생활 구청이라 하는 것들을 펼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로서 설명하기보다 변화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밝은 캐주얼 복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백팩을 메고 청장이 직원들 사이에 걸어서 출근한다던가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자주 비춰서 좀 중구에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말에 구청 직원들 쉬라고 행사도 잘 안 나가신다면서요? 네. 대통령께서 주 52시간 얘기하셔서 예. 우리 청취자들 잘 모르겠지만 대기업은 6시 이후에는 컴퓨터 부팅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상급자의 별도의 결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예.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애를 쓰는데 제가 구청에 취임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평일에는 생활에 바쁘시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토요일의 행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도 살펴보면서 주 52시간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지역의 유지라고 하시는 단체장님들한테도 좀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을 해서 일부 처음에는 그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아했지만 지금은 2달이 지나니까 많이 익숙해지셔서 토요일들을 개인의 그 가정생활을 위해서 네. 잘 쓰고 계신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력을 보면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도 지내셨고 뭐 정당 생활도 하셨고 정치평론가 활동도 하셨는데 구청장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우리 뭐 보통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사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희 그래요? 부모님들이. 저 아직 결혼 안 해봐가지고. 사실은 뭐 저는 구청장은 이지망입니다. 예. 1지망은 그 정치인,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정치인들이 스크럼을 꽉 짜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반면에 구청장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위원장들과 지역 당원들에게 헌신하고 잘 노력하면 정치권보다는 다소 스크럼이 좀 약해서 이지망인 그 구청장을 택하게 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국정농단으로 그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한국당이 또다시 지방정부를 맡겠다고 표를 달라고 하는 그 꼴이 제가 보기에 못마땅해서 한국당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고요. 실제로 정치하면서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도 하고 청와대 행정관도 했지만 주로 국민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높았습니다. 예. 보좌관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핸드폰 요금 인하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정과 구정의 그 변화인 생활구정 그 정치의 영역을 생활의 영역에서 풀어보자라고 해서 주민들의 주거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문화 문제들을 진보면 진보의 노선답게 보수는 보수의 노선으로 생활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 구청장을 하면서 정치를 하던 시절 그리고 정치평론을 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보람있고 재미있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뭐 국회 보좌관 그리고 행정관, 정치평론가, 정당인, 구청장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저는 정치평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하긴 쉬운데 네. 실제 너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 막막한데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청장은 4년이라고 하는 네.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실패에도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데 방송을 한번 실패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영원히 점에서. 남는 거니까요, 또. 네. 자, 그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이제 변화가 진행 중인 곳 중구를 또 단연 꼽을 수가 있는데 각오도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변화되었다라고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직원들하고 그 허심탄회 소통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어느 한 직원이 우리 구청장님이 좀 더 과감하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예.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더욱더 펼쳤으면 좋겠다. 아하. 구청이 더 변화돼야 되는 것이 시대 국민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예. 늘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급자로서 헐벗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복지도 지원해주고 문화나 체육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주민들의 수요자의 요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게 절실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다산동에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의 편의에서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내 집을 헐어서 왜 그걸 짓냐고 반대하셔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주민의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우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에 져버렸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공급자 위주의 발상에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의 수요도 절차와 과정도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방식에서 이제 주민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정으로 생활 구정으로 더욱더 과감하게 변화라고 하는 게 그 직원이 저한테 했던
소통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 동화동 공영주차장 방금 말씀하신 거 공사 중단 바로 시키셨고, 그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방침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 의견을 듣고서 뭐 공공시설물 지을 때 앞으로 동의를 하신 것만 이제 사업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또 얘기였고요. 서울역하고 뭐 덕수궁, 명동, 동대문을 품고 있는 중구는 유동 인구가 뭐 400에서 500만 정도 되고요. 하루에.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높고. 돈 잘 버는 기업도 많은데 구민들이 이걸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 이것은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요. 이게 집값도 굉장히 비싼 도시인데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야, 이게 주거 문제는 진짜 그 하느님이 살아도 대책이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네. 강북 개발 얘기했다가 이게 부동산 상승 요인이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참 답이 별로 없는 편인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 주택 25만 호를 그 서울시 지어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5개 구청으로 따지면 한 구당 평균적으로 10,000호를 지어야 되는데 중구는 지금 현재 부지가 바늘 하나 꽂을 부지도 없을 정도로 예,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예. 남산이 용산과 중구긴 한데 주소지는 그런데 소유는 서울시 소유이고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남산을 제외한 거는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거 문제에서 핵심적인 게 도심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대로변에는 임대가 되고 있지만 대로에서 벗어난 이면도로에 가면 3, 4층, 5층짜리 이런 비어있는 공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실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도심의 주거 비용이 비싸니 변두리에서 멀리서 다니는데 예. 그것을 주거 공간으로 바꾼다면 리모델링을 한다면 공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건물주도 이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멀리서 출퇴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직장인들도 도움이 될 텐데 딱 예.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심에서 하려면 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주차 규정만 좀 바꾼다라면 도심의 공실을 주거용 주택으로 리모델링 한다라면 저는 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이 중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서울시와 리모델링 할 경우에 주차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비어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동청사라든가 예. 구청사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문화회관, 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새로운 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공공시설물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나마 부족한 도심의 주택 문제를 좀 일소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공시설물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의 공실을 주거용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서울시와 함께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인구를 유입시키려면은 주거 문제도 그렇지만 교육적인 것도 당연히 때려야 뗄 수가 없을 텐데요.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참 많으세요. 중구 교육혁신센터 계획도 그 일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청사진 그리고 계신지요?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운동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있거든요. 네. 일요일 날 선거 전에는 토요일 날 많이 갔었고 선거 후에는 일요일 날 찾아뵙는데 보통 조기 축구회가 역사와 전통이 50년, 7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오래된데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학교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얘기는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고 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현재 교육청 예산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환경 개선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중구가 그동안 50억 규모로 각 학교에 1년간 지원했다면 너무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중구는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100억 정도로 2배로 늘려서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그런 교육환경에 대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입시와 취업이라고 하는 진로와
진학, 진로에서 취업과 진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 진학 문제하고 취업 문제를 상담해주고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교육혁신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예. 현재 프로그램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 프로그램도 중구형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면 최소한 이거 하나만은 다른 거하고 다르다. 아하. 저는 뭐 중구가 전통적인 도심에 위치하는 상업지역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경제 관련해서 초등학생들은 장사하는 분들하고 전통산업을 하는 인쇄라든가 소미봉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게 하는 관점을 교육한다든가 중학교를 졸업하려면 최소한의 주식에 대한 기본은 좀 알고 중학교를 졸업한다든가 해서 역시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의 일반적인 국민들 상식보다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 조금은 기본을 좀 띄고 졸업하는 뭐 그런 중구형 혁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원하고 육성할 시설로 중구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중구의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혁신센터에서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시공사하고 세입자인 청계천 공구상인들의 갈등이 있고 또 입장차가 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첫 출근하자마자 저를 제일 먼저 환영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꽃다발도 주긴 했지만 네. 바로 닥치는 것이 세운정비구역 내에 있는 청계상권 비상수호 범국민대책위원회 분들이 예. 머리띠를 두르고 서민 생존 위협하는 중구청장 물러가라라고 이제 데모들을 하고 계셨어요. 예.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이 도심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심의 책임자인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 요구 하나하고 그런 개발하다 보면 그 도심 내 오랫동안 수십 년간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심 전통 산업들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중구청을 중심으로 3,000개가 밀집해 있고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인쇄업소만 한 5,000개가 됩니다. 전국의 인쇄소가 등록되어 있는 게 서울에 만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중구에 모여있는 셈이죠. 그리고 신당동을 중심으로 하고는 봉제섬유 패션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도심 전통 산업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점점 변두리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의 사업 인가라든가 관리 처분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늦춰서 더 늦추면 또 이분들이 행정소송이 들어오니까 예. 행정소송을 하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절차에 의해서는 사업 시행권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승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을 늘려서 임대업자라고 하는 전통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임대를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의 이주비라든가 그리고 이주할 장소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요구사항들을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드는데 그런 행정의 탄력성을 통한 상호 간의 갈등들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조만간 10월 10일 날 제가 취임한 100일이 되는데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중구청장으로서 이런 전통적인 도심 산업에 대해서 구조적인 대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집약시설들을 좀 공공부지 내에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서울시와 중소벤처부에 일종의 제안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행정력들의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한다라는 예.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구정 현안 중에 하나가 또 남산 고도 제한 완화예요. 전문위원회도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이게 필요성은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남산과 북한산을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후세들을 위해서 서울을 원형 그대로 좀 보존해야 한다라는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일방적으로 좀 지정이 되는 바람에 환경은 보존되었지만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의 재산권들이 상당 부분 침해됐습니다. 고도 개발이 제한되고 건축 규제 때문에 증개축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땅을 개발하고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들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은 아니지만 부분 그 현실화시켜야 한다라는 특히 건축법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지금 현재 개발 그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일부 높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화를 많이 해줄 경우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그 서울시와 그리고 자치구 간 협의들이 필요한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문제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국민들의 주권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변화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떤 구청장이 되고 싶은지는 앞서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지자체 한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지자체하고도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지 짧게 들어보죠. 자치분권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연방제 수준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이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그것을 컨트롤할 권한과 정책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로 또 구청은 동 단위의 주민들의 생활 단위로 권한들과 역할들이 위임되고 낮아져서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국가와 정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향식 지방분권들이 하루속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리 그 노래 한 곡을 부탁드렸는데 그리운 금강산을 골라오셨어요. 이 노래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우리 중구에는 실향민들이 많이 사십니다. 아하. 중구의 냉면, 족발이 이북 음식이 유독 많은 것도 그런 그렇군요. 이유인데요. 오장동 냉면 잘 아시죠? 네네. 네, 그런 이유인데 오늘 그 대북 특사단이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수석이 아마 그 9월 중에 평양에서 정상회담할 텐데 예. 빨리 남북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번 특사단이 그런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리운 금강산을 약간 좀 대한뉴스 같나요? 아닙니다. 잘 골라오셨습니다. 오늘은 조수미 씨의 목소리로 그리운 금강산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아침 되십시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서울시와 소식 차례로 전해드릴 텐데요. 2부 순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에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 또 대상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린다는 내용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시도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성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 지원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도 이 정부 대책에 맞춰서 이제 시 차원의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어려우시잖아요. 네. 정부에서 이제 제도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지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즉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9월부터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운영하고 또 자영업자들의 부도나 폐업 질병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요. 또 연말까지 그런 주차 단속 등을 유예하고 또 매출이 악화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저리융자 자금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또 해법으로 최근에 편의점이 과밀 창업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담배 소매인 거리 제한 강화를 통해서 골목상권 과당 경쟁 완화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주차 단속 유예 같은 경우는 그 전통시장 주변을 말하는 거죠? 네,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구내식당 의무휴일제가 눈에 띄는데요. 서울시하고 자치구와 같은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면은 꽤 규모가 크겠어요. 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예. 성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또 5개 투자기관의 구내식당 일일 이용 인원수는 약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또 수요가 더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장님도 점심 드실 때 나가서 드셔야겠군요. 네. 예, 이번 달부터 바로 시행이 되니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긴급 자영업 자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어려우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리고 매출이 전분기 대비 20% 이상 급감된 그런 소상공인들에게는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 자영업자금이라는 게 600억 규모 정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는 1천억까지 확대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자금 소진율이 95.8%에 달할 정도로 계속 수요가 높아서 이런 저리의 고정금리, 긴급 영업자금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비율도 높여서 또 은행에서 영세 영업자들이 대출을 기피하거나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좀 최대한 줄이는 그런 금융 지원인데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제한 대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정부도 이제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에 대해서 대책으로 이제 상생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도한다는 그런 과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서울시 CSA 차원에서는 특별히 이제 담배 소매인이라는 규정이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리 제한이 현재 이제 자치구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50m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이제 100m 이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강화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담배 소매인하고 편의점하고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담배가 사실 편의점 매출의 40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배 소매인 규정 제도의 거리 규정을 더 강화함으로써 또 이제 편의점이 신규 출점을 좀 막고 또 과당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서울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함께 같은 일환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주차 대책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있고 또 방금 설명해 주신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대책도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께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사실 정말 많이 어려우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다가 아니고 앞으로 또 계속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또 개발해서 발표하고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열리나요? 예, 사실 저희가 워낙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셔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급한 조치들을 시행한 것이고 좀 장기적인 플랜 가운데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 차원에서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게 할 수 있는 도움,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중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최근에 삼양동 가셔서 여러 가지 생활 상권 구상에 대한
또 계획도 하시고 예.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성 자금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영업 지원 센터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 지원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가 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시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성남 판교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시범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차는 이름이 제로 셔틀이라고 합니다. 네. 운전자는 물론이고 핸들이나 엑셀, 브레이크 등 운행 장치도 없는 차란 뜻입니다. 이 차는 경기도의 의뢰로 차세대 융합기술원이 3년의 연구 끝에 만든 차인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자율주행차입니다. 11인승의 미니버스 모양인데요. 겉모양은 둥글둥글한 게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귀여운 모습입니다. 예, 저도 지금 사진을 찾아봤는데 통유리로 겉면이 싸져 있어서 바깥에서 안을 보기도 좋고 안에서 밖을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취재하시면서 타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어제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이 시범 운행을 한 곳은 판교 J-테크노밸리의 일반 도로 5.5km 구간입니다. 예. 제로 셔틀은 이 도로를 25km 속도로 20여 분간 운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차에 운전자가 없이 승객들만 있으니까 생소하기도 하고요. 다소 불안하기도 하고 어색했었습니다. 신호가 있는 로터리에서 스스로 멈춰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또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하고 또 앞에 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정확한 정보에 맞춰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안전운전 면에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만 최고 70km의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아직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25km를 유지해서 좀 답답하긴 했죠. 예. 저도 만약에 이걸 타보면은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떤 원리로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네,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나 운행장치도 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차량 사물 무선통신 기술 덕분입니다. 예. 통합관제센터와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차의 운행이 가능한 건데요. 교통신호 정보는 물론이고 또 GPS에 의한 위치 정보, 또 노면 상태, 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정보 등을 받아서 이에 맞게끔 운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통합관제센터 한 곳에서는 150만 제곱미터 이내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보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언젠가는 그냥 일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되겠지만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최근 일부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네. 경기도의 수원과 용인, 고양시가 해당됩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위상에 걸맞게 행정과 재정, 또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자체입니다. 네. 인구는 광역시 못지않게 많지만 행정 조직이나 예산은 기초지자체 수준이라 주민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시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겁니다. 수원하고 용인, 고양은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불만, 요구도 많았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럼 왜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일까요? 네, 이 지사는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서 특례시 지정은 맞다고 보지만 자치분권이 제대로 안 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이르다는 겁니다. 지금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의 균형 발전이 어렵다는 건데요. 특례시가 지정되면 그 취득세 등 도세의 일부를 경기도가 특례시로 그냥 넘겨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특례시 외에 다른 시군에 돌아가는 그 도세 배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수원 등 해당 시는 특례시와 경기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등 협의를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그러고 또 경남, 창원 뭐 이렇게 4대 도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만큼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무 기자였습니다. (9월 5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라스트 키스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still remember the look on your face lit through the darkness at 1:50